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현대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 화자의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화자가 처한 상황, 분위기나 시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상황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 상황을 대하는 태도, 식구나 어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어의 의미, 작품 속에서 사용되는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 간의 관계, 그리고 문맥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해 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작가가 주제를 구체화한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작가가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니? 어떠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을 했니?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니? 우리가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어떤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 정서, 감정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를 오늘 같이 읽으면서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시는 봄나무라는 시입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여기서 시적 화자가 겉에 드러나 있나요? 안 드러나 있나요? 그러면 시적 대상은 누구인 것 같은가요? 네, 시적 대상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나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나무, 시적 대상이죠. 그리고 나무가 무엇을 겪은 것 같아요? 네, 상처, 그리고 얻어맞았던 곳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었던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세모를 쳐야죠. 시적 대상인 나무가 고난과 시련을 겪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눈보라라는 걸 통해서 나무가 겪은 상황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그 물이 막 들볶았대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그치? 그를 막 부추겼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괴롭혔던 애들, 나무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 그것으로 나무가 좌절하거나 고통에 얘가 굴복했던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나무는 어떻게? 아픔을 이겨냈어. 그리고 담담하게 그 희망을 갖고 고난을 극복해서 새로운 생명, 이파리를 피워냈네. 자, 나무는 뭐라고? 눈보라에 상처 입었고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다. 나무는 겨울에 고난과 시련을 겪었었다. 나무가 몸이 아팠대.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 나무가 상처를 이겨내고 이파리를 피워내는 그 모습, 하나씩 하나씩 이파리를 피워낸 그 모습을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겨우내 상처 입었던 그 나무가 나무에게 아픔을 주는 그 외적인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나무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나무를 아프게 했던 그런 존재들은 나무가 오히려 가려웠대.
이파리를 피우기 위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무는 이 외적인 존재 때문에만 아팠던 건 아니었어. 나무가 내적인 요인으로도 아프기도 했었어. 뭐? 외로움이라는 거. 근데 나무는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넸어.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이 헌데 자리. 나무가 상처 입었던 그 자리. 아플 때마다 뭘 피웠다고? 이파리. 새로운 생명, 가치 있는 것들을 피웠대. 자, 그러면 이 시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볼까? 나무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뭐가 있었다고? 눈보라, 빗방울, 살을 애는 바람, 외로움. 좋아. 그러면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도록 부추기는 존재는 뭐가 있었다고?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 스스로에게 했던 말, 그치?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고 피워낸 새로운 생명은? 그치, 이파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고난을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그치? 나무는 그치, 아픔이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넸고 그 상처를 견디면서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무는 다 버텼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법과 그리고 감각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나무가 간질간질 살을 애는 바람? 무슨 심상일까? 빗방울들한테 얻어맞기도 했어. 그치, 촉각적 심상이지. 나무가 받은 상처, 나무가 겪은 시련을 이런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나무한테 외로움, 그리고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 그치? 이거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시련을 견디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맞아. 대꾸법. 문장 구조가 유사하잖아. 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이 생기는 거지. 나무를 아프게 하는 존재들, 눈보라에 상처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라고 하면서 맞아. 나무를 아프게 했던 존재들, 걔네들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라고 따옴표가 없으니까 간접 인용이 되는 거지.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했던 말, 그치, 희망의 말을 간접 인용했지. 나무의 희망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시련과 상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나무의 태도에서 우리가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이 숭고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추구해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우리가 초월적 가치에 대한 주제의식을 지니는 작품에서 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숭고미를 얘기할 때 제망매가, 찬기파랑가를 얘기한 적이 있죠. 맞아요. 우리 있어야 할 것. 맞아요. 그거 얘기했을 때가 있었죠. 제망매가 얘기할 땐 어떤 거? 인간이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거? 그치. 미타찰에서 내 누이를 만나고자 하는 거. 초월적 가치.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네, 그겁니다. 우리 친구들 갈수록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래서 막 뭔가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담담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사용한 표현법은 의인법, 대꾸법, 그쵸? 그리고 촉각적 심상. 그래서 앞에 크게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겨우내 상처를 입은 나무가 몸이 가려웠었고, 그리고 그런 나무가 고난을 견뎌내고 이파리를 피우고자 했었다.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기 위한 열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나무가 상처의 아픔을 이겨냈어. 상처의 아픔이 오히려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는 계기가 되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연물인 나무를 의인화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시련과 상처를 견디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괜찮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 얘들아,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은 시련과 고난이었어. 근데 오히려 그런 곳들이 이파리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 그러면 오히려 시련과 고통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속담인, 그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네, 좋아요. 그럼 다른 속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자, 이 속담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좋아. 자, 그치? 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의미는 그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다 겪어본 거야. 비록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의미가 뭘까요? 개구리가 자기 어렸을 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대. 다 컸어. 내가 성공했어. 그리고 나서는 지난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미쳐냈을 때, 내가 잘 나가지 못했을 때 일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잘 나갔었는데? 난 처음부터 잘났었는데? 라고 뽐내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은 우리가 흔히 자식이 많은 경우, 자식이 많은 부모한테 쓰는 말이에요. 나무를 부모로 얘기를 하고요. 가지가 많은 거는 많은 자식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죠.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가지가 많을수록 나무가 더 많이 흔들리잖아. 그치? 자식이 많아. 그러면 그 자식의 수만큼 부모의 걱정과 근심은 그치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많은 부모는 그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건 뭘까요? 맞아. 가루는 채로 칠수록 고와져. 그치? 왜냐하면 그 가느다란 채를 걸으면 걸을수록 어때? 더 고운 입자들로만 그치? 걸러지잖아. 그러니까 가루는 더 고와져. 근데 말은 계속 말을 하고 말을 계속 그러니까 말은 이거는 걸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타고 또 말을 계속 옮겨간다는 거야. 그치? 다른 사람의 그치 입을 타고 갈수록 내가 그치 한 사람한테 말했을 때랑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을 거쳐서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두 사람을 건넌 다음에 말이 전달됐을 때랑
10사람을 거친 다음에 말이 전달됐을 때 어떤 말이 조금 더 과장되거나 오버돼서 전달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치. 더 많은 사람을 거칠수록 말이 더 보태지지. 더 과장되고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이 말 듣는데 표정이 조금 더 괜찮아. 그럼 선생님도 조금 더, 얘네들 재밌어하네? 조금 더 좀 더 보태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말이.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그래서 말은 여러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즘, 그쵸. 뭐 굳이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거는,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은, 웬만하면 말을 삼갔던 것들이 선생님 경험에는 더 좋았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말을 잘 옮기지 않는 타입이고, 보고도 그냥, 듣고도 그냥, 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오히려, 그쵸. 네. 좋았던 게 더 많았어요. 말은, 글쎄요. 네. 삼킨 게 좀 더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더, 괜찮았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넘겨서, 여러분. 우리 심상. 여러분, 다른 것들 다 분명히 잘 풀 겁니다. 그리고 늘 같은 유형의 문제들 있잖아요. 11번, 16번 이런 것들. 그리고 18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어의 의미 같은 것들. 18번. 눈보라. 아까 뭐라고?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다른 거 몰라도 뭐라고? 얘들아? 시어의 의미는 일단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치? 크게 이렇게 알아두자 그랬어. 이게 상승의 이미지냐, 하강의 이미지냐, 밝음의 이미지냐, 어두움의 이미지냐, 죽음의 이게 생명의 이미지냐, 혹은 뭐 죽음의 이미지냐. 그치? 아니면 뭐 희망의 이미지냐, 혹은 절망의 이미지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일단 크게 뭐 꼭 정답은 아니어도 대부분의 문학은 우리가 크게 이분법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긍정, 부정. 일단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눈보라는 뭐라고? 그치.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 그럼 부정적인 의미. 자, 시어 우리가 봤을 때 뭐? 그치. 이파리만 모였어. 상처, 시련을 그치. 뭐야. 이거를 극복했잖아. 그거를 견뎌내고 피워낸 거잖아.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피워낸 새로운 생명. 이거 있었잖아. 얘가 긍정적 의미겠네.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표현법. 여러분 11번이나 16번 같은 이런 표현법들은 더 이상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답만 딱 쓰지 말고 각각 옆에 사용된 표현법들도 다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와, 우리 시조. 오랜만에 우리 시조 공부를 하네요. 그쵸? 네. 시조는 여러분, 전에도 늘 언제나 강조하고 있지만, 무조건 시조의 형식은 암기를 꼭 하세요. 자, 정형식 뭐라고요? 네, 정해진 형식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정해진 형식. 무엇이 정해졌느냐? 네. 3장 6구 45자 내외 뭐 3, 4쪽은 4, 4조의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뭐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몇 글자? 네, 3글자. 3음절이라고 말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막 초장, 중장, 종장, 3장.
그치? 그래서 3, 4조, 4, 4조 이거를 뭐라고? 19, 29, 39, 49, 59, 69 이렇게 해서 69 기억하죠? 여기가 항상 몇 글자? 세 글자. 그쵸? 그리고 자 기본적인 시조, 자 평시조랑 사설시조. 자 우리가 고전 문학은 특히나 뭐 얘들아? 누가 썼니? 누가 썼니가 대부분 뭐라고? 얘들아? 주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누가 썼니? 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진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자, 이방원과 정몽주, 선주교 얘기도 기억나죠? 네, 맞아요. 전에 그 위화도 회군 얘기하고 이성계 얘기하고 정도전 얘기하고 야, 여러분 기억력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조 여러분 자 다시 3장 6구 45자 내외 하면서 다시 한번 시조의 형식 외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써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여러분이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했던 것들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여가 그리고 오늘 단심가 두 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여가라는 시조는요 이방원이 지은 시조 고려 말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지은 시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가요 대중 가요의 노래 제목으로도 알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 노래에 정몽주가 단심가로 응수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여가랑 단심가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비유법을 말을 하죠. 그 두 작품을 보자마자 여러분 알 겁니다. 딱 위태로운 고려 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 그렇죠? 이성계를 중심으로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이방원은 딱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굳은 충절을 지킨 대표적 인물이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 시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하여가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회유의 제안 이런 거죠.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면 칡 넝쿨 그쵸? 넝쿨 칡 보면 왜 막 뿌리가 막 얽혀져 있잖아요. 우리 서로 그냥 넝쿨처럼 서로 얽혀져서 함께 잘 살아가자. 그냥 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몽주가 어떻다고요? 고려에 대한 충절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지? 굳이 고려에 대한 충절 고수하지 말고 너네 이제 새로운 왕조 우리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협력해. 함께 해. 들어와. 이거잖아. 기존의 것에 너무 얽매이려고 하지 마.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낡은 틀에 고려 왕조라는 그 이미 썩어버린 것에 거기 있지 말고 새로운 질서에 너도 편입해. 함께 해. 변화에 순응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줄 어떻겠어. 야 만수산 야 거기에 뻗은 그 칡넝쿨
다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 응? 새로운 왕조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 섞여서 살 수 있어. 고려인이었던 너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저 칭넝쿨처럼 100년까지 너도 조선 건국에 동참하면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설득이고 회유이고 제안이고 속마음이 다 돌려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절하죠? 변치 않는 충절, 굳은 의지, 고려에 대한 결연하고 확고한 충성심을 단심, 붉은 마음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초월하는 아주 굳건한 의지. 지금 고려가 혼란한 건 맞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가치는 충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와, 정말 극한의 상황을 가정했죠. 과장했고요. 반복했습니다. 내가 100번을 죽는데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요. 엄청난 의지입니다. 어떤 회유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거죠. 엄청난 충절의 맹세입니다. 나의 뼈가 진토가 되어서 넋이 있든 없든 내 백골이 먼지가 되어서 넋조차 사라질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나의 충절은, 나의 충심은 변치 않겠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안위, 평안, 영달,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 나의 헌신, 이걸 최우선시하겠다는 거죠. 임향한 일편단심, 키워드 나왔죠. 고려 왕조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겠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람의 강력한 어떤 충성심, 이 사람의 강력한 삶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개 작품은요, 정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방원의 회유. 이방원의 회유도 어때? 그쵸? 우의적이에요. 돌려서 말을 하죠. 정몽주 거절도 어때요?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두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두 사람의 선택, 역사에서도 역사에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우리도 알고 있죠. 드라마나 혹은 수많은 역사서에서도 보이는 거죠.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시조의 발생을 얘기할 때도 고려 중기 혹은 고려 말엽 완성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품들은 이 화자의 창작 배경,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작품을 쓴 사람의 어떤 의도,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작품을 대조하면서 작가의 가치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두 시조가 갖는 의미까지 공부를 한다면 시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작품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하여간은 뭐라고요? 권유적. 회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단심가는 뭐라고요?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키워드. 뭐라고요? 단심가는 일편단심. 그리고 하여간은 칭넝쿨을 가지고 우의적으로 말을 했구나. 주제가 뭐라고? 하여간은 새로운 세력에 대한 동참을 권유하는 것이고, 단심가는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쵸? 자, 우리가 이걸 긍정적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여간은 그러면 부정적인 것으로 막 고려를 배신했어, 시류에 영합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네,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러면 뭐야, 얘들아,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굳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애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다는 거 지금 말하잖아, 얘들아.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져. 다양한 애들이 얽혀진다는 거. 그거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신간은 뭐야? 죽음을 초월한 강직한, 그치? 일편단심, 강직한 의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조는 여러분 되게 짧지만, 맞아요, 짧은 가운데 그죠, 작가의, 맞아요,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정제된 형식에서 화자의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고전 문학은 여러분 그 관습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굳어진 표현들, 상징적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작품 분석 연습을 좀 많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공부할 게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입니다. 올해 최고의 히트 영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사남 보셨죠? 네. 자, 그 영화 네. 그 영화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가진 시조입니다. 단종 사육신, 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육신 한 사람 중에 왕방연이라는 사람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읽고 연필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얼른 해보세요. 자, 시 먼저 읽어볼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처물도 내 안 같아요 울어 밤길 예놓다.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문제 10번 보면은 선생님이 또 시조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방 안에 켰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이것도 같이 연필로 여러분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같이 한번 연필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한번 해보죠. 자신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자, 단종을 영월로 호송한 뒤에 그 이별의 슬픔과 죄책감을 읊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시. 그 화자가 일단은 읽어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뭐야? 냇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에 자신의 비통함을 투영하면서 임금과 이별한 신하의 연군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시를 보면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표현법 얘기할 때, 맞아, 여러분. 일단, 그치, 여러분. 천만리라고 얘기할 때. 천만리는 뭐라고, 얘들아? 맞아. 화자의 어떤 감정이라고? 임과 이별한 슬픔의 깊이를 표현했어. 아주 극대화해서. 천만리. 그쵸, 과장한 거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 없고. 자, 고운님 누구? 나의 예쁜님, 단종.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누구? 임금에 대한 노래, 연군가가 되는 거죠. 여의 없고 뭐야? 이별하고.
자, 이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자, 첫 번째 초장에서 나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은님과 이별했구나.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자, 단중이 유배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죠. 임과 이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허전해진 마음입니다. 이별 후에 나의 상황이죠.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았대요. 그리고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자, 내 마음 같대요. 저 물, 자연물, 물을 활용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물, 객관적 상관물이죠. 저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간대요. 사실 지금 울고 싶은 거 누구? 나죠. 근데 나의 울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저 물한테 이입했네요. 자, 물, 감정, 이입, 의인법 되겠죠. 그쵸? 화자와 물의 감정을 동일시 했네요. 그치? 그래서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 그 슬픔의 지속적인 감정을 울면서 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을 사용해서 임금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이 모시던 임금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신하의 무거운 발걸음을 아까 뭐라고요? 천만리. 임과 이별한 그 깊은 슬픔을 천만리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임과 이별한 그 슬픔의 마음을 흐르는 냇물에 이입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9번도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자, 왜 10번이 같이 묶였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거 같은 표현법 이렇게 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죠? 방안을 켰는 촛불 누구와 이별했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자,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자, 화자 나왔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죠? 네, 촛불 보고 있죠. 그러면서 촛불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별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촛불이 누구랑 같대요? 나랑 같대요. 그럼 내가 뭘 한 거죠? 나도 이별했나 보네. 그리고 나의 감정을 누구한테? 그치, 촛불에 이입시켰네. 그럼 뭐 화자의 상황 동일해. 감정이입, 그치, 의인법 똑같아. 그래, 그런 것들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면서, 그리고 뭐 그치,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할 때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 표현법들, 시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작품을 읽는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할게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 프린트 말고 하나 더 추가로 나간 프린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관련된 프린트 문제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울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늘 말하지만 뭐라고? 그치? 제대로 작품을 공부했다, 제대로 개념을 공부했다 라고 하면 그치, 어느 학년 문제든 풀 수 있다. 그치? 너무 어려운 어휘가 있는 것이 아니면 풀 수 있다. 우리가 어디까진 풀 수 있을 거다, 고1 문제까진 풀 수 있을 거다 라는 판단에 나간 문제이니 여러분 겁먹지 말고 어려울 거라는 편견 버리시고 겁부터 먹지 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본문 정리하는 프린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죠? 그 김소월의 먼 후일 기억나죠? 먼 후일 당신이 물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네, 기억나죠? 맞아요. 김소월 우리가 먼 후일 공부할 때 몇 음보 얘기했죠? 네, 3음보 말했습니다. 시조 몇 음보요? 네, 4음보 얘기했습니다. 자, 먼 후일 김소월. 자,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진달래꽃도 얘기할 때 3음보 얘기할 거고요. 3음보 얘기하면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민요적 율격 할 거라고요.
다시 본문 공부할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시도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할 겁니다. 일단 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